한국 속국이 되겠다. 일본 정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엔저를 믿고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죠.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은폐된 현장, 그리고 한국의 압도적인 관광 경쟁력,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도쿄 관광청 회의실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은 물러났으며 일본 관광 정책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도쿄 관광청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나카 신지, 일본 관광공사 데이터 분석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사무관이었어요. 오전 10시 긴급회의 소집 문자를 받고 달려왔는데 이미 20명 가까이 모여있더군요. 회의실 앞쪽에는 관광청 국장인 요시다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옆에는 관광공사 이사 몇 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툼한 자료집이 놓여 있었는데 표지에 아시아 관광시장 재편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요시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엔저가 이렇게 낮아진 건 30년 만입니다. 지금이 바로 아시아 관광시장을 싹 쓸어 담을 절호의 기회예요. 스크린에 환율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붉은색 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선배 사토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일본 관광이 살아나는구만. 이거 대박이야. 요시다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니 일본 관광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후지산, 교토 신사, 오사카 도톤보리가 화려하게 펼쳐졌죠. 사진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찍은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여행할 만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볼 것도 없고 콘텐츠도 없어요. 중국은 코로나 이후 퀄리티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우리가 그냥 싹 쓸어 담으면 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부가 손을 들었어요. 바로 우리 관광청의 강경파로 유명한 다케다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늘 목소리가 컸죠. 국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엔저가 이렇게 되면 한국이나 중국 관광객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 겁니다. 조금 무례하게 굴어도 한국은 일본을 못 버립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책상에는 최근 3년간 관광 데이터가 쌓여 있었거든요. 한국과 중국 관광객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업데이트되는 통계를 직접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일본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싸워도 관광은 끊지 못해요. 우리가 갑이에요, 갑. 옆에 앉은 여성 간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관광에 대체제가 없어요. 한국은 볼 게 없고 중국은 지저분하니까요. 신지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요시다가 저를 지목했어요.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한국 관광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기엔 위험할 수도. 데이터요? 다케다가 비웃었어요. 신지 씨는 아직 젊으시니까 숫자만 보시는군요. 엔저 앞에서 데이터는 무의미합니다. 시장 흐름을 봐야죠. 큰 그림을 보셔야 해요. 다른 간부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데이터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엔저가 언제 또 이렇게 올까요? 요시다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일본 관광을 세계 최고로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이나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를 받을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모두 우리 마음대로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만 손뼉을 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요시다가 샴페인 병을 꺼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유리잔이 돌아가고 샴페인이 따라졌죠. 축배를 듭시다, 여러분. 그가 잔을 높이 들었어요. 새로운 일본 관광의 시대를 위해, 일본의 승리를 위해 건배.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만 잔을 들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제가 정리한 엑셀 파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관광객 1인당 소비액 1위,
재방문율 1위, 숙박 일수 1위, 면세점 이용률 1위. 이 모든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사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신지, 너도 마셔. 분위기 파악 좀 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샴페인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쓴맛만 느껴졌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 예약 현황이 떠 있었어요. 한국발 예약이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도쿄행 비행기 예약률 1위 한국, 오사카행 1위 한국, 삿포로행 1위 한국. 저는 최근 6개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 관광객 비중은 35%, 중국이 37%였습니다. 합치면 72%였죠. 나머지 28%가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이었고요. 만약 한국과 중국 관광객이 절반만 줄어도 일본 관광 산업은 즉시 타격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사토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위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살자고. 하지만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과 중국 없이는 일본 관광이 절대 버틸 수 없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걸요. 사토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데이터 봤어.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 엔저 신드롬이라고 할까? 모두 흥분해 있어. 정치권도 관광청도 언론도 다 그래. 우리 같은 말단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어요. 모니터에는 계속 한국발 예약 알림이 떴습니다. 핑. 핑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지나갔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시부야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중 절반은 외국인 관광객 같았습니다. 귀에 익은 한국어도 들렸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착각 속에서 모두가 춤추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엔저만 믿고 한국과 중국을 무시하는 게 정말 옳은 판단일까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엔저 수혜, 관광산업 활황 기대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댓글란에는 드디어 일본이 살아난다. 한국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중국도 이제 필요 없어라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해둔 데이터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지역별 관광객 소비 패턴, 계절별 방문 추이, 숙박업소 매출 분석, 지방 관광지 의존도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끊기면 일본 지방 관광지는 즉시 타격을 받을 거예요. 특히 규슈와 홋카이도 같은 곳은 한국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멈췄어요. 이걸 제출해도 받아들여질까요? 오늘 회의 분위기를 보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저만 찍힐 수도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며칠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니 복도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사토에게 물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또 발언했어.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다카이치 총리, 한국 향해 강경 메시지. 한국이 국제적으로 소란 피운다고 비판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사토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한국 관광객 끊기겠어. 제 말에 동료들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옆 책상에 노무라가 말했어요. 이참에 독도까지 일본 땅 되면 좋지 않나? 어차피 우리 땅인데 왜 계속 양보만 해야 돼?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관광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관광, 노무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은 독도에 관심도 없더라. 그냥 큰 소리만 칠 뿐이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 다른 동료 오카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입으로는 불매운동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에 와. SNS에서만 떠들 뿐이지. 어차피 미국이 우리 편이잖아. 한국이 우리에게 제재 같은 걸 할 수 있겠어? 회의실로 긴급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모두 모였어요. 이번에도 요시다 국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봤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다케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우리를 못 떠나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몇 번 불매운동 한다고 떠들었지만 결국 다 돌아왔어요. 요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나가니까 한국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중요한 고객층입니다. 이렇게 자극하면 신지 씨, 요시다가 말을 끊었어요. 자네는 자꾸 데이터만 이야기하는군. 정치와 외교를 모르나? 지금은 일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다케다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중요하다고요? 중국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중국 시장에 집중하면 돼요. 한국은 그냥 보너스일 뿐입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토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에서 방침이 바뀐 것 같아. 이제 한국은 버리고 중국으로 간대. 저는 지시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 의존도 축소, 중국 관광객 소비 촉진, 대만과 동남아 시장 확대, 구체적인 한국 관광객 숫자는 축소해서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 아닙니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조작이라기보다는 재해석이라고 해야겠지. 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멋있지 않아? 한 여직원이 말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총리는 처음이야. 옆에 앉은 남자 직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한국한테 계속 끌려다닐 순 없잖아. 독도도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양보해야 돼? 다른 테이블에서는 나이든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야?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없으면 우리 매출 반 토막인 거 알잖아. 옆에 있던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래. 위에서 결정한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에 부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인 야마모토가 새로운 방침을 설명했어요. 앞으로 우리 팀은 중국 시장에 집중합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중국 관광객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으세요. 노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한국 관련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야마모토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답했어요. 한국 관광객 비중을 줄여서 보고하세요. 너무 높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중국 관광객 소비액은 좀 더 부각시키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른데요.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야마모토가 저를 쳐다봤어요. 신지 씨. 우리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해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 보고 아닙니까? 제가 따지듯이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신지 씨, 회사 생활 5년 했으면 이제 좀 알아야 하지 않나?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는 따라야 해. 그게 조직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학 동기인 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야, 신지, 뉴스 봤어? 다카이치 미쳤나봐. 우리 가게 한국 손님 벌써 줄고 있어. 켄지는 교토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켄지, 나야. 정말 한국 손님 줄어? 응. 확실히 줄었어. 켄지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예약 취소도 몇 건 들어왔고 SNS 보니까 한국 사람들 완전 열받았더라. 일본 여행 안 간다고 난리야. 얼마나 줄었어? 제가 물었죠. 아직은 20% 정도. 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계속 이런 분위기면 더 줄어들 것 같아. 진짜 걱정이야. 우리 가게 손님 절반이 한국 사람인데 회사로 돌아왔을 때
사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신지, 너 아까 회의에서 너무 나갔어. 야마모토 기분 나빴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틀린 말 안 했잖아요. 맞아. 틀린 말은 아니지. 사토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날 저녁 퇴근길 전철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카이치 발언에 강력 반발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댓글란은 양국 네티즌들의 싸움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댓글은 일본 여행 절대 안 간다. 불매운동 하자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일본 댓글은 오지 마라. 어차피 너희 없어도 우리는 잘 산다는 식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켄지 같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어요. 제 개인 폴더에 있는 진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의존도 35%, 중국 37%. 하지만 내일부터 작성해야 할 공식 보고서에는 한국 25%, 중국 45%로 써야 했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제가 찍힐 게 뻔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관광청 본청 회의 참석 지시서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관광청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방이었어요.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고위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요시다 국장도 보였고 그보다 높은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관광청 차관인 사카모토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관광 정책 보고서를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가 두툼한 자료를 들어보였죠. 이 보고서는 총리실에 올라갈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서예요. 한 간부가 자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도 한 부가 놓였어요. 표지에는 일본 관광산업제도약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통계표가 나왔어요. 저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관광객 의존도 22%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수치는 35%였습니다. 중국은 48%로 부풀려져 있었어요. 실제는 37%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카모토가 저를 쳐다봤어요. 네, 질문 있습니까? 이 통계가 실제와 다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 관광객 비중은 35%고 중국은 37%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카모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은 다나카 신지입니다. 관광공사 데이터 분석팀에서 데이터팀. 사카모토가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큰 그림을 못 보는군요. 이 숫자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사실. 사카모토가 비웃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줄 아나?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옆에 앉은 다른 간부가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강화하는 게 우리 정책 방향입니다. 보고서는 그 방향을 반영해야 해요. 사카모토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방침은 명확합니다. 그가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관광객 의존도 축소.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사카모토가 설명했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국민성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요. 우리는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중국 관광객 소비의 극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입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1인당 소비액도 높고 단체 관광으로 움직이니 관리하기 쉽죠. 중국을 절대 건드려선 안 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이 더 높습니다. 사카모토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다나카 씨. 당신 자꾸 데이터 이야기만 하는군. 정치를 모르나? 중국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예요. 한국은 건드려도 돼요. 한국은 끊겨도 됩니다. 그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안 돼요. 중국을 자극하면 관광 타격이 엄청나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른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결국 돌아와요. 하지만 중국은 달라요. 한번 삐지면
정부 차원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중국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사카모토가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정책 방향이라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통계는 보수적으로 산정, 중국 관광객 소비 기여도는 적극 반영, 언론 발표 시 한국 비중 최소화, 중국 시장 중요성 강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통계 조작이었어요. 차관님, 이렇게 하면 정책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죠. 한국 관광객이 끊기면 지방 관광지는 즉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카모토가 책상을 쳤습니다. 다나카 씨, 그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말단 사무관이야. 정책은 우리가 결정해요.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카모토가 다른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대로 확정합니다. 다음 주 총리실에 제출할 겁니다. 누구도 이해 없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카모토가 만족스러운 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요시다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신지, 이리 와봐. 구석진 곳으로 가더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너무 나갔어. 차관님 기분 완전히 상하셨어. 하지만 국장님, 저 보고서는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항변했죠. 사실과 다른 통계를 총리실에 올리면 안 됩니다. 요시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신지, 자네는 아직 젊어서 모르는 거야. 관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야.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위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는 그에 맞춰야 해. 그게 우리 일이야. 하지만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 요시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국민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원하지. 지금 일본 국민은 한국을 무시하고 싶어해. 우리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시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신지, 충고하는데 앞으로 조용히 해. 차관님 눈밖에 나면 자네 커리어 끝이야.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 제작성이었어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비중 22%로 수정, 중국 관광객 비중 48%로 상향, 한국 관광객 소비액 하향 조정, 중국 관광객 소비액 상향 조정. 사토가 다가왔습니다. 야, 신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다들 자네 이야기하던데. 저는 지시서를 그에게 보여줬어요. 사토가 읽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조작인데? 그렇죠. 저도 못 믿겠어요. 사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 위에서 시키는 건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 저는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실제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35%, 중국 37%. 명백한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숫자들을 22%와 48%로 바꿔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저는 파일을 열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노무라가 말했어요. 신지, 빨리 안 해? 마감 내일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면 저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제 커리어는 끝나는 거였죠. 퇴근 시간이 됐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저는 여전히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신지, 한국 손님 계속 줄고 있어. 이번 주만 예약 취소 5건이야. 정말 걱정된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왠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도시 같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진짜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야마모토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방 현장 조사 좀 다녀오겠습니다. 현장 조사? 야마모토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조사인데? 관광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야마모토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정도 다녀와. 난 이상한 보고서 쓰지 마.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먼저 오사카로 향했어요. 신칸센을 타고 3시간쯤 걸렸습니다. 도톤보리에 도착하니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어가 예전보다 덜 들렸어요. 대신 중국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렸죠.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코야키로 유명한 가게였어요. 주인 아저씨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타코야키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손님 많으시네요. 많긴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중국 손님만 오는데 진짜 힘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주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단체 손님들은 1인 1메뉴를 안 지켜요. 한 명이 시키고 여럿이 나눠 먹어요. 주의를 주면 화내고요.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정말 깔끔하고 예절 바른데 중국 손님들은 쓰레기도 막 버리고 소리도 크고 솔직히 장사하기 힘들어요. 다음으로 교토로 갔습니다. 켄지의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켄지는 대학 동기였는데 졸업 후 교토에 정착해서 작은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신지, 켄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어요. 요즘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최악이야. 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손님이 반 이상 줄었어. 예약 취소도 계속 들어오고 중국 손님도 받긴 하는데 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문제가 많아. 어제도 방 기물 파손됐어. 그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한 방문을 열자 엉망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지가 찢겨 있었고 침대 시트는 얼룩투성이었죠. 청소하는데 2시간 걸렸어. 켄지가 말했습니다. 도난도 있었어요. 복도에 장식으로 놔둔 피규어 몇 개가 없어졌어요. 신고는 안 했어? 제가 물었죠. 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하면 나만 손해야. 평판 나빠지고 중국 손님도 안 올 거 아냐. 그냥 참는 수밖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켄지와 함께 교토 시내 상점가를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하소연이 들렸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중국 손님들은 물건을 막 만져요. 떨어뜨려서 깨뜨리고도 사과도 안 해요. 오히려 화내면서 나가버려요. 음식점 주인도 한숨을 쉬었어요. 단체로 와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한 명만 계산하고 나가려고 해요. 제지하면 큰 소리로 싸우고요. 호텔 청소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요즘 청소가 정말 힘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국 단체 손님이 묵은 방은 청소 시간이 2배로 걸려요.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화장실은 말도 못해요. 한국 손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정말 깔끔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을 깨끗하게 쓰고 팁도 놔두고 가요. 청소하기 제일 편한 손님들이에요.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오사카, 교토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한국 관광객 감소, 중국 관광객 증가. 그런데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에 켄지와 술을 마셨습니다. 교토 시내 작은 이자카야였어요. 신지, 솔직히 말할게. 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 달 못 버틸지도 몰라. 그렇게 심각해? 예약이 너무 줄었어.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손님이 70%였는데 지금은 30%도 안 돼. 중국 손님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켄지가 계속 말했어요. 며칠 전에는 중국 손님이 내 피규어 컬렉션 몇 개를 가져갔어. 20년 동안 모은 건데 방에 장식으로 놔뒀더니 없어진 거야. 켄지는 애니메이션 피규어 수집가였습니다. 그에게는 보물 같은 것들이었죠. 경찰에 신고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도 없고 신고하면 소문만 나고 그냥 당한 거지 뭐.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다음 날 후쿠오카로 향했습니다. 규슈 최대 도시였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죠. 텐진 거리를 걸었는데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관광객이 별로 없었어요. 한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로 붐볐던 곳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제가 물었죠. 안 돼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손님이 안 와요. 예전에는 매일 북적였는데 지금은 한산해요. 중국 손님은요? 중국 손님도 오긴 오는데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건 사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가요. 한국 손님은 많이 사갔는데 저는 온천마을도 방문했습니다. 유후인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전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죠. 한 료칸 주인을 만났습니다. 60대 남자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올 시즌 예약이 작년의 절반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이 안 와요. 우리 료칸 손님 80%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중국 손님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단체 손님은 가격 할인만 요구해요. 그리고 시설 파손도 많고요. 지난주에도 노천탕에서 고성방가하다가 다른 손님들 다 쫓아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규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고시마까지 가봤어요. 어디서나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급감,
중국 관광객 증가하지만 문제 많음. 매출 감소. 민원 증가. 마지막 날 저녁 후쿠오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일주일간의 메모를 정리했어요. 노트북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실태는 심각하다.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방 관광지 타격. 중국 관광객 증가했으나 질적 문제 다수. 민원 급증. 매출 감소. 상인들 불만 고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켄지의 여인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사카 음식점 주인의 한숨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망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창밖으로 후쿠오카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긴급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자체에서 보낸 것들이었죠. 첫 번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홋카이도 관광협회에서 보낸 거였어요. 한국인 단체 예약 대량 취소. 이번 달만 37건. 지난달 대비 65% 감소. 긴급 대책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키나와에서 온 것이었어요. 숙박률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주요 원인. 항공편 감편 우려라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 매출 급감, 긴급 지원 요청. 사토가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가 말했어요. 지자체들이 난리야. 한국 손님 안 온다고 아우성이야. 저는 팩스 더미를 들여다봤습니다. 규슈, 시코쿠, 주부, 간사이, 도호쿠. 일본 전역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야마모토 팀장이 회의실로 소집을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자체들이 폭주하고 있어요. 한국 관광객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방문객 추이였어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선이 급격히 꺾여 있었습니다. 거의 수직 하락이었죠.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40%입니다. 야마모토가 설명했어요. 이번 달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이 늘면 메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 증가율은 플러스 15%입니다. 한국 감소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역별 피해 현황이었어요. 홋카이도 관광 수입 마이너스 35%, 오키나와 마이너스 42%, 규슈 마이너스 38%. 붉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켄지였습니다.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었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신지. 이러다간 진짜 폐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번 달 예약이 거의 없어. 대출 이자도 못 갚을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켄지는 게스트하우스 시작하면서 큰 대출을 받았었어요. 한국 관광객이 많을 때는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달랐죠. 야마모토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항공사들도 문제예요. 한국 노선 수요가 급감하면서 간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간부가 물었어요. 간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입니다. 야마모토가 답했죠. 항공편이 줄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럼 관광객은 더 줄고 매출은 더 떨어지죠.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규슈 관광공사 담당자였어요. 다나카 씨.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이쪽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유후인 온천마을은 숙박률이 반토막 났어요. 료칸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죠. 이번 달만 3곳이 직원 해고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폐업하는 곳도 나올 것 같아요. 30년, 40년 운영한 곳들인데 말이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전화도 계속 걸려왔어요. 홋카이도에서는 니세코 스키장이 문제였습니다. 한국 스키어들이 안 와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겨울 시즌 예약이 작년에 40%밖에 안 돼요. 리프트 운영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다이빙 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한국 다이버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예약이 끊겼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아요. 오후 내내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어요. 노트북에 지역별, 업종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사토가 커피를 갖다 줬습니다. 야, 신지. 너 얼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계속 전화 받느라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방이 정말 무너지고 있어요. 사토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아침부터 메일이 폭주하고 있어. 근데 위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던데. 저녁 무렵 야마모토가 저를 불렀습니다. 신지.
오늘 들어온 보고 정리 좀 해줘. 내일 아침 국장님께 브리핑해야 해. 저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 현황 및 지역 경제 영향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저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율 평균 마이너스 42%, 지역 관광 수입 감소 평균 마이너스 35%, 숙박업 직원 해고, 속출, 폐업위기 업체 다수.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썼습니다. 조속한 관계 개선 필요, 현 추세 지속 시 지역 관광 산업 붕괴 불가피라고 적었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켄지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신지, 나 진짜 무서워. 1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켄지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지야, 그가 말했어요. 나 정말 막막해. 한국 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SNS에 글 올렸는데 댓글이 완전 난리야. 다들 일본 정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 사과하냐고 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켄지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한국 손님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자기들도 오고 싶은데 분위기가 이래서 못 온다고. SNS 보니까 일본 여행 가면 매국노 취급당한대.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정치 같은 거 관심 없어. 그냥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았을 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켄지, 조금만 버텨.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 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 다카이치가 사과할 것 같아? 관광청이 뭔가 해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불빛 아래서 켄지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위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끊겨도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진짜 데이터가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숫자들이었죠. 저는 USB를 꺼내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집으로 가는 전철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방 상인들의 절박한 전화 내용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관광은 정말로 무너질 거라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뉴스를 켰어요.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교토 기운거리에서 상인들이 중국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뉴스 영상에는 플래카드를 든 일본 상인들이 나왔어요. 질서를 지켜주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교토 기온거리에서 현지 상인 약 10명이 모여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에 항의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토행 신칸센 첫 차를 탔어요. 2시간 반 후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기온거리로 달려갔죠. 아직 아침 일찍인데도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상점가 입구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기모노 가게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단체 손님들이 매일 와서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기모노를 막 벗겨서 바닥에 던지고 사진만 찍고 가요. 옆에 있던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도자기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고도 사과도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요. 값이 비싸다고, 품질이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요.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은 손님다워야 하지 않나요? 피해만 주고 돈도 안 쓰는 손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때 소란이 들렸습니다. 거리 저쪽에서 중국어가 들렸어요. 단체 관광객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40명쯤 되어 보였죠. 가이드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긴장했습니다. 또 왔네. 기모노 가게 주인이 중얼거렸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상점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었어요. 한 가게로 몰려들더니 물건들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만져주세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죠.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도자기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게 주인이 달려갔습니다. 이거 3만 엔짜리인데요. 그가 외쳤어요. 배상하셔야 합니다. 중국 남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안 깨뜨렸어. 내가 제대로 놓지 않았잖아. 중국어로 소리쳤죠. 가이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주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이 사람이 떨어뜨렸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나왔어요. 중국 관광객들도 무리를 지었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배상해. 일본 상인들이 외쳤어요. 사과해. 우리를 무시하지 마. 중국 관광객들도 맞섰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야? 손님한테 이렇게 대해? 우리가 돈 내고 오는 건데.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관광지 한복판에서 집단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놀라서 피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커플이 있었는데 겁먹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더니 황급히 떠났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하지만 양쪽 다 흥분해 있었습니다. 도자기 값은 누가 물어줍니까? 가게 주인이 따졌어요. 우리도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님이 일부러 깬 게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그렇게 비싼 물건을 왜 쉽게 만질 수 있게 놔뒀어요? 그 말에 주인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게에서 물건 전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손님이 조심해야죠. 1시간 넘게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가이드가 3만 엔을 냈어요.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떠났고 상인들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온거리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둘러 떠나고 있었죠. 도자기 가게 주인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장사 못하겠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매일 싸워야 한다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겠어요. 저는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물건도 많이 샀어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손님들이 안 와요. 대신 문제만 일으키는 손님들만 오고요. 다른 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중국 손님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안 받으면 매출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죠. 악순환이에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저기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오늘 장사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악이에요. 그가 답했습니다. 아까 소동 때문에 손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점심시간인데 텅 비었잖아요. 실제로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몇 개 테이블만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많을 때는 이 시간에 웨이팅이 1시간씩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꼴이에요. 오후에 다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상인들끼리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다른 상인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요? 매일 이렇게 싸우면서 장사해요?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모두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메모를 했습니다. 관광 현장 붕괴 목격, 상인과 관광객 충돌, 질서 파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관광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상인들의 절규하는 얼굴, 중국 관광객들의 분노한 표정, 도망치는 다른 관광객들, 깨진 도자기 파편들.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교토기온 관광지 충돌 사건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댓글란에는 상반된 의견이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고 중국 관광객이 문제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문제였죠. 한국 관광객을 무시하고 중국만 바라보는 정책.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본 혼란이었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9시였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 본 것을 보고서로 남겨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 9시인데도 사무실이 북적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사토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신지, 큰일 났어. 그가 급하게 말했어요. 소비액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완전 폭망이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분기 관광 소비액이
전년 대비 28% 떨어졌어. 사토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죠. 야마모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신지, 당장 회의실로 와. 회의실에는 이미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시다 국장도 있었고 사카모토 차관까지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설명해봐. 사카모토가 소리쳤어요. 소비액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야마모토가 땀을 흘리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한국 관광객은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데 그들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늘지 않았어. 사카모토가 따졌어요. 15% 늘었습니다만. 야마모토가 답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관광객의 실제 소비액이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얼마나 낮은데? 한국 관광객의 60% 수준입니다. 게다가 단체 관광 위주라 할인이 많고 실제 지출은 더 적습니다. 사카모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보고서는 뭐야? 중국 소비액이 높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야마모토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수치였습니다. 정책적 판단? 사카모토가 책상을 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카모토가 숨을 골랐어요. 당장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그가 명령했습니다. 소비액 감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회복 방안을 만들어. 다케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 의존도를 더 낮추고 중국인 소비를 살려야 합니다. 방법이 뭔가? 사카모토가 물었어요. 중국 단체 관광을 더 늘리고. 다케다가 말했죠. 면세 혜택도 확대하고 할인도 더 주면 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건 악수입니다. 제가 말했죠. 중국 관광객을 더 늘려도 소비액은 오히려 떨어질 겁니다. 근거가 뭔가? 사카모토가 저를 쏘아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실제 지출은 적습니다. 오히려 현장 민원만 늘고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사카모토가 소리쳤어요. 한국 관광객을 다시 유치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들 없이는 일본 관광이 버틸 수 없습니다. 한국을 띄우는 보고서는 불가능해. 사카모토가 손을 내저었어요. 다시 그 소리야? 자네 대체 어느 편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카모토가 다른 간부들을 둘러봤어요. 데이터를 좀 더 부드럽게 조정하라고. 한국 의존도는 더 축소하고 중국 쪽을 강조해. 총리실에서 원하는 방향이 뭔지 알잖아. 이건 데이터 조작입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사카모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나카 씨, 자네 정말 모르는구만. 우리는 사실을 보고하는 게 아니야.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드는 거지.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요시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신지, 자네 정말 이러고 싶어?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관님, 완전히 화나셨어. 하지만 국장님,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틀렸냐 안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시다가 말했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자리로 돌아오니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자체에서 걸려온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홋카이도 관광협회였어요. 다나카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우리한테는 중국 관광객 늘리라고 해놓고 소비액은 왜 이 꼴입니까? 저희도 상황 파악 중입니다. 제가 답했죠. 상황 파악?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한국 관광객 다시 데려오세요. 다음 전화도 비슷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정부가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숙박업소들 줄줄이 망하고 있어요. 규슈, 시코쿠, 도호쿠에서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매출 급감, 한국 관광객 복귀 요청, 정부 대책 촉구. 저는 하나하나 받으며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메일도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호텔, 료칸, 음식점, 기념품 가게에서도 항해 메일이 쏟아졌죠. 한국 손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못 버팁니다. 정부가 망친 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절박한 문장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토가 다가왔어요. 신지, 너도 지자체한테 전화 받았어?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들 한국 관광객 데려오라고 난리예요. 사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위에서는 한국 무시하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한국 손님 데려오라고 하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위에서는 소비액 회복하라고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한국 관광객 복귀시키라고 아우성이었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한국을 띄우는 어떤 보고서도 받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관광객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혹시 이들로 한국 관광객을 대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관광객 증가율 5%, 유럽 3%, 한국 감소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럽 여행 포럼을 찾아봤어요. 영어로 된 글들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 영국인이 쓴 글이었어요. 일본 여행 고민 중인데 한국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인프라가 더 좋아요. 와이파이도 빠르고 교통도 편리하고 일본은 너무 비싸요. 같은 돈으로 한국에서 훨씬 좋은 여행할 수 있어요. 굳이 일본 갈 이유가 없어요. 한국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여행 사이트도 확인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과대평가됐어요. 한국이 실제로는 더 좋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도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건 착각이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야마모토가 저를 불렀습니다. 신지, 새로운 보고서 작성해. 내일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소비액 회복 방안이야.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중국 관광 확대, 동남아 시장 개척, 유럽 유치 강화, 이런 내용으로 채워.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빼. 야마모토가 단호하게 말했죠. 차관님이 한국 관련 내용은 일체 넣지 말래.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켄지였어요. 신지. 은행에서 최후 통첩 왔어. 다음 달까지 연체분 갚지 못하면 경매 넘어간대. 나 진짜 끝난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책상 앞에서 거짓 보고서를 쓸 수 없었어요. 진짜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못한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직접 보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야마모토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개인 휴가 사용하겠습니다. 휴가? 야마모토가 의아한 표를 지었어요. 지금 이 바쁜 시기에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흘만 다녀오겠습니다. 야마모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하네다 공항에 있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시간 반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죠. 일본어 안내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직통 열차였어요. 차내는 깨끗했고 와이파이도 빨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가 웅장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강남으로 가는 2호선이었습니다. 지하철 안도 인상적이었어요. 좌석 배치가 편했고 에어컨도 잘 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스크린도어였죠.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었어요.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 한쪽으로 서 있었죠. 밖으로 나오니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도쿄 못지않게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인도가 넓고 깨끗했어요. 쓰레기통도 곳곳에 있었죠. 가로수도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대형 카페였어요. 메뉴판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모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순식간에 처리됐습니다. 카페 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영어, 중국어, 동남아 언어들이 들렸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와이파이도 무료였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대중교통 우수, 결제 시스템 편리, 다국어 지원 철저. 오후에는 명동으로 갔습니다. 쇼핑 거리로 유명한 곳이었죠. 도착하자마자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도쿄 도톤보리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질서정연했고 깨끗했어요. 한 화장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일본 분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옷 스타일이랑 가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일본어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제품을 설명해줬습니다. 친절했고 전문적이었어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어 가능한 직원이
꼭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어나 영어도 능숙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 수준이라니. 저녁에는 홍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라이브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리 예술가들도 있었죠.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메뉴판에 사진과 함께 일본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괜찮으시면 저쪽 바 자리 어떠세요? 혼자 식사하기 편하게 바 형태 좌석을 안내해줬습니다. 배려가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기질도 좋았고 반찬도 푸짐했어요. 직원이 와서 고기를 구워주기까지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식사 후 홍대 거리를 더 걸었습니다. 밤인데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도 순찰하고 있었고 CCTV도 많았습니다. 여성 혼자 다니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전통 가옥이 보존된 지역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전통 건축과 현대적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유럽인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남자가 답했어요. 응. 나도 그래. 교토보다 더 매력적이야. 게다가 물가도 저렴하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지하철도 편리하고 와이파이도 빠르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뭔가 일본은 좀 폐쇄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더 개방적이야. 일본 여행은 과대평가된 것 같아. 남자가 동의했어요. 다음엔 친구들한테 한국 추천해야겠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을 일본보다 선호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쇼핑 단지로 유명한 곳이었죠. 거대한 쇼핑몰들이 즐비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났어요. 층층이 쌓인 매장들,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쇼핑객들, 외국인 관광객도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온갖 언어가 들렸어요. 모두 쇼핑백을 들고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 단체를 봤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동대문입니다. 한국 최대 쇼핑 지역이죠. 밤에도 쇼핑할 수 있어요. 단체 관광객들이 신이 나서 매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토에서 본 것과는 달랐어요. 질서가 있었고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관찰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중국어로 응대하고 있었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가격표도 명확했고 계산도 빨랐죠. 무엇보다 쇼핑 환경 자체가 쾌적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중급 호텔이었어요. 방은 깨끗했고 시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일본 호텔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틀간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우수, 지하철 스크린도어 완비, 대중교통 정확성, 다국어 지원 철저, 결제 시스템 편리, 와이파이 속도 빠름, 관광객 친화적 서비스, 청결도 높음, 물가 합리적, 안전한 치안. 타이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건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여행 인프라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쿄와 비슷했지만 뭔가 더 활기찼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일본이 한국에게 관광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잖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작성한 현장 조사 결과였어요. 표지에는 한국 관광 인프라 실태 조사 및 일본 관광 정책 제언이라고 적었습니다. 사토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지, 너 휴가 다녀와서 뭐 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 한국 다녀왔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왔어요. 뭘 봤는데? 진실을요. 저는 보고서를 야마모토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청사대회의실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어요. 요시다 국장, 사카모토 차관을 비롯해 고위 간부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일본 전역과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관광객 없는
일본 지방의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산한 유후인 온천마을, 문 닫은 교토 상점들, 폐업 안내문이 붙은 홋카이도 료칸.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방 관광지는 붕괴 직전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특히 규슈와 홋카이도는 한국 의존도가 7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통계 자료였어요. 한국 관광객 1인당 소비액 15만엔, 중국 관광객 9만엔, 재방문율 한국 65%, 중국 23%, 숙박 일수 한국 평균 5.2, 중국 3.1일.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질적 가치가 훨씬 높았어요. 한국을 공격하면 일본 관광 경제가 무너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이 없으면 일본은 버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케다가 손을 들었어요. 과장이 심한 것 아닙니까? 중국 시장이 훨씬 크지 않나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관광객 문제점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교토기온 충돌 사건 사진, 파손된 료칸 시설 사진, 상인들의 항해 시위 사진, 중국 단체 관광객 증가로 현장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실제 소비는 낮고 문제만 많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사카모토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나카 씨, 중국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답했죠.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 인프라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진, 다국어 안내판,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쇼핑몰들. 한국의 관광 인프라는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통 편리성, 다국어 지원, 결제 시스템, 와이파이 속도 모든 면에서 우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림이 커졌습니다. 요시다가 말했어요. 신지 씨, 그건 너무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유럽 관광객 인터뷰 내용을 보여줬어요. 일본은 과대평가됐다. 한국이 더 좋다. 다음엔 한국을 추천하겠다는 댓글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미국과 유럽 관광객들도 한국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사카모토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다나카 씨,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결론이 뭔가?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정책 재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첫째, 다카이치 총리의 대한국 강경 노선 철회 요청. 둘째, 한국과의 관계 개선 시급. 셋째, 중국 중심 정책은 오판임을 인정. 넷째, 진실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한국을 공격하는 정책은 일본 스스로를 파괴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없으면 일본 관광은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 중심 정책은 터무니없는 오판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사카모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어요. 자네는 지금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야.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 사카모토가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보고 온 게 사실의 전부라고 생각하나? 한국을 띄워주는 보고서는 불가능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총리실의 방침을 따라야 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항변했죠.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조정할 수 있어. 사카모토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자네 보고서는 기각이야. 데이터를 좀 더 부드럽게 조정하라고. 한국 의존도는 축소하고 중국 중심으로 다시 써. 이건 데이터 조작입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실은 정치가 결정해. 사카모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요시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신지 씨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방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요. 요시다 씨까지. 사카모토가 그를 노려봤어요. 자네도 한국 편을 들 거야? 요시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케다가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나카 씨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한국을 미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사실을 외면하면 일본이 망합니다. 일본이 망한다고. 사카모토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일본을 망치겠어? 자네 대체 누구 편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요시다가 다가왔습니다. 신지,
너무 나갔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완전히 화나셨어. 이제 자네 입지가 위험해. 하지만 국장님, 제가 말했죠.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틀렸냐 안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시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야. 그날 오후 제 책상으로 공식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보고서 제작성 명령이었어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의존도 18%로 하향 조정, 중국 관광객 중요성 강조, 한국 인프라 우위 관련 내용 전면 삭제, 중국 관광객 문제점 축소 기술, 유럽 관광객 인터뷰 내용 삭제. 저는 문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사토가 다가왔어요. 신지, 이번엔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다들 너 이야기하더라.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사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켄지였어요. 신지, 나 다음 주에 가게 문 닫는다. 은행이 결국 경매 넘겼어. 1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끝났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게 다 끝났다는 그 말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이 또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급히 다가왔어요. 신지, 큰일 났어. 뉴스 봤어?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속보들이 연달아 떠올랐어요. 유후인 온천 욕한 3곳 파산 신청. 홋카이도 니세코 스키장 직원 30% 해고. 오키나와 다이빙 업체 5곳 폐업. 빨간 글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로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야마모토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국에서 폐업과 파산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각 점이 폐업한 관광업체를 나타냈습니다. 규슈 지역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규슈는 붕괴 직전입니다. 야마모토가 설명했어요. 온천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유후인은 료칸 20곳 중 8곳이 폐업 위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홋카이도였습니다. 니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스키어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예약이 80% 급감했어요. 리프트 운영사가 직원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오키나와 상황도 나왔습니다. 오키나와는 다이빙과 해양 레저가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인이 주 고객층이었던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노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으로 메울 수 없습니까?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 관광객은 스키나 다이빙 같은 액티비티를 잘 안 해요. 쇼핑 위주라서 지방 관광지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 항공사 노선 축소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부산 마이너스 후쿠오카 노선 50% 감편, 서울 마이너스 삿포로 30% 감편, 인천 마이너스 오키나와 40% 감편. 빨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공편이 줄면 더 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되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슈 관광협회였어요. 다나카 씨, 이제 정말 끝입니다.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유후인 료칸들이 줄줄이 넘어가고 있어요. 30년, 40년 가업으로 이어온 곳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홋카이도였어요. 니세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울먹였어요. 한국 스키어들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호텔, 펜션, 식당 모두 문 닫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키나와, 시코쿠, 도호쿠에서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무너지고 있다. 도와달라. 한국 관광객을 돌려달라.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지방 관광 산업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리포터가 유후인에서 중계하고 있었어요. 여기 유후인은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곳입니다. 리포터가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카메라가 빈 거리를 비췄습니다. 예전에는 관광객으로 가득했을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한 료칸 주인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대째 이어온 가업입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손님이 80%였는데
지금은 10%도 안 돼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닫힌 욕한 문들을 보여줬어요. 임시 휴업, 폐업이라는 팻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켄지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지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진짜 힘들어. 어제 은행 사람이 와서 열쇠 회수해 갔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켄지. 제가 말하려 했지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이야, 10년. 그가 울먹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돈 모아서 대출받고 게스트하우스 시작했잖아. 하루하루 손님 맞이하면서 행복했어. 한국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았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켄지가 목이 메었어요.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성실하게 장사했을 뿐인데. 켄지,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미안하긴. 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도 회사원이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 나라가 미친 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후에 야마모토가 저를 불렀습니다. 신지. 지방 출장 좀 다녀와. 어디입니까? 규슈야.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와. 보고서 써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시간 후 도착해서 바로 유후인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더 갔습니다. 유후인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한산했어요. 예전에 왔을 때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점들도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한 료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폐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로비, 쓰러진 의자들, 버려진 슬리퍼들이 보였죠. 다른 료칸으로 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이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힘없이 답했어요. 뭐 도와줄 거라도 있나요? 상황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이는 대로예요. 망했죠. 그가 빈 거리를 가리켰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한국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체크인 하려고 줄 서 있었죠.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예약이 2팀이에요. 할아버지가 답했죠. 2팀. 방이 10개인데 2팀만 온다고요. 이렇게는 못 버텨요. 다음 달이면 저희도 문 닫을 겁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온천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손님 없이는 못 버틴다. 폐업 준비 중이다. 직원들 해고했다. 한 기념품 가게도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네. 다음 주면 문 닫아요. 아주머니가 답했습니다. 20년 했는데 이제 끝이네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사줬는데 지금은 손님 자체가 없어요. 저녁에 후쿠오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노트북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후인 온천마을 붕괴 확인. 료칸 10곳 중 3곳 이미 폐업. 5곳 폐업 준비 중. 상점가 절반 이상 문 닫음. 주민들 생계 위협.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유후인 료칸 할아버지의 눈물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정치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켄지였어요. 신지, 나 오늘 짐 다 뺐어. 내일 교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켄지. 제가 겨우 말했죠. 너 잘못 아니야. 켄지가 답했어요. 근데 이거 알아? 내 게스트하우스 마지막 손님이 한국 사람이었어. 부부였는데 SNS 보고 일부러 왔대. 일본 여행 안 간다는 분위기인데 자기들은 정치랑 관광은 별개라고 생각한대. 그들이 떠나면서 울더라. 미안하다고. 자기들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후쿠오카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켄지의 무너진 목소리, 유후인 할아버지의 눈물, 전국에서 쏟아지는 폐업 소식. 이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정책 때문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모아둔 자료들이었어요. 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둔 것들이었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원본 데이터라는 이름이었어요. 조작되기 전에 진짜 통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비중 35%, 중국 37%, 한국 관광객 1인당 소비액 15만엔,
중국 9만 엔, 재방문율 한국 65%, 중국 23%, 명백한 숫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폴더는 조작 보고서였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강요한 거짓 문서들이었죠. 같은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22%로 축소, 중국 48%로 부풀림,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나란히 정리했어요. 세 번째 폴더는 지자체 SOS 문서였습니다. 전국에서 날아온 긴급 요청서들이었어요. 규슈, 홋카이도, 오키나와, 시코쿠 모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 복귀 요청, 폐업 위기 호소, 정부 대책 촉구. 네 번째 폴더는 중국 관광객 민원이었습니다. 교토기온 충돌 사건 사진, 파손된 시설 사진, 상인들의 항해 시위 사진,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한국 관광객 감소 충격 지표였습니다.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급격히 하락하는 빨간 선들이었습니다. 방문객 수, 소비액, 숙박률, 항공편 예약률. 여섯 번째는 현장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었어요. 폐업한 료칸들, 텅 빈 관광지, 한산한 상점가, 눈물 흘리는 상인들. 저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로 통합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일본 관광 정책의 진실, 조작된 데이터와 무너지는 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쓴 보고서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없는 일본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현장의 비명을 무시하고 있다. 한국을 공격하는 정책은 일본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대로 가면 일본 관광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할 것이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제 커리어는 끝날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겁니다. 하지만 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유후인 할아버지의 눈물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요 언론사 목록을 정리했어요.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도쿄 신문, NHK, 니혼 게이자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 관광공사 직원입니다.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료를 제보합니다. 첨부 파일에는 정부가 조작한 데이터와 실제 현장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이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로 가져갔어요. 클릭하는 순간 제 인생은 바뀔 거였습니다. 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유후인 할아버지의 말도 들렸어요. 이렇게는 못 버텨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날아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든 언론사에 전송 완료.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사토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신지, 큰일 났어.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정부, 관광 데이터 조작 의혹, 내부 제보자가 폭로.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면에 대서특 필되어 있었어요. 관광청, 한국 의존도 축소하고 중국 부풀려, 조작 전후 비교 자료 입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보낸 자료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보고서의 비교표, 지자체 긴급 요청서, 현장 사진들. 다른 언론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 중심 정책 실패, 현장 붕괴 심각이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NHK는 아침 뉴스 톱으로 다뤘습니다. 관광청 데이터 조작 의혹, 야당 진상 규명 요구라는 자막이 흘러갔죠. 니혼 게이자이는 한국 관광객 감소, 경제적 타격 심각이라며 경제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SNS도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관광 데이터 조작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국민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거짓말했다니 믿을 수 없다. 지방 상인들이 불쌍하다. 다카이치 총리 책임져라. 내부 제보자 용기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야마모토 팀장이 회의실로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모두 모였을 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러분도 뉴스 봤을 겁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야? 노무라가 물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야마모토가 답했죠. 하지만 곧 밝혀질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시다 국장이었어요. 다나카,
당장 국장실로 와. 국장실로 갔을 때 요시다뿐 아니라 사카모토 차관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살벌했어요. 자네가 했나? 사카모토가 바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카모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네가 감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을 배신했어. 배신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진실을 말한 겁니다. 진실? 사카모토가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일본을 배신한 거야. 저는 오히려 일본을 지키려 한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거짓말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어요. 요시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지, 자네 이제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은 텅 비었습니다. 짐을 싸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동료들이 저를 멀리서 쳐다봤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토만 작게 손을 흔들어줬어요. 저는 상자에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었어요. 회사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켄지였어요. 신지, 너였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고마워. 내가 용기 내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회사를 나온 지 일주일 후 일본 전역이 뒤집혔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야당이 사카모토 차관과 요시다 국장을 소환했고 연일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카모토 차관이 사퇴했어요. 요시다 국장도 물러났죠. 다카이치 총리는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정책에 있어 잘못된 판단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커리어는 끝났지만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규슈 관광협회였어요. 다나카 씨,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죠. 한국 관광객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다나카 씨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알고 한국도 다녀왔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후쿠오카에 있었습니다. 규슈 관광협회 사무실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지역 상권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폭로 덕분에 희망을 되찾은 사람들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다나카 신지입니다. 앞으로 한국 관광객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유후인 료칸 주인이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죠. 다시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